네, 이번 시간은 또 어려운 내용입니다. 세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원, 투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보험 세제에서 세제 혜택 부여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보험 계약은 왜 세제 혜택을 주느냐? 첫째,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있는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서 본인들의 사회보장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보장 전체가 보완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장기 산업자금 지원. 그래서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 특히 생명보험은 납입기간도 길고 보험기간도 길지요. 그럼 고객들이 내신 이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자금으로서 산업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산업 자금 지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 큰 제목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는요, 보험료 납입 단계와 보험금 수령 단계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우리 1인당 뭐 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연금 계좌에 세액 공제가 있죠. 그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인당 400만 원까지, 그래서 한도는 400만 원까지고 마찬가지로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일부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라면, 보험금 수령 단계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그래서 이자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인계약에 대한 세제가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계속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납입한 보험료하고 만기의 환급금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작은, 초과하지 않은 이런 보험 상품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내가 낸 돈보다 작은, 그러니까 보험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래서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냐?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연금 개시 시점이 돼서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라든지,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든지,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일용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의 12%, 지방소득세가 별도니까요. 지방소득세는 우리 원래 세율의 10%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한도는 100만 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죠. 그래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인데요.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인 분에 대해서 기본 소득 공제가 되고요. 기본 공제가 되고, 연령은 지금 부모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나이가 많거나, 그 다음에 우리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나이가 어리거나,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거나 20세 이하로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경우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 기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요.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피보험자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인데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인 경우에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에 원래 12% 세액 공제 해주던 것을 장애인 전용은 15%를 해주고요. 그리고 한도는 역시 100만 원으로 추가. 그래서 우리 보장성 보험 100만 원에 추가해서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에서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서 15% 하면 최고 27%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거 숫자 잘 기억하시고, 보장성 보험 중도 해지 시 세액 공제 여부인데요. 보장성 보험을 중도 해지했다.
그러면 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해지 시점까지는 공제 가능하고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있다. 근데 내가 해지했다. 그래서 과거에 세액공제 받은 거 추징하느냐? 추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세액공제 다 인정을 해주는 거고 과거까지도 해지 이후에만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기본 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배우자인 경우에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만 문제죠.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공제 금액이 없지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만 23세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만 가능하죠. 그런데 23세니까 이것도 역시 안 되겠네요. 공제 금액은 없고요. 장애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각 100만 원.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100만 원까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받을 수 있죠.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일반에서 12만 원 받을 수 있고요. 100만 원에 12%.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은 15%죠. 1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7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장애인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인데요. 요거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이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료 12%로 공제를 받을 건지 장애인 전용 15%로 받을 건지 결정하는데 당연히 15%로 받겠죠.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 전용은 15%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피보험자가 태아다. 자, 태아인 경우에 상속 같은 경우에는 태아를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액 공제에서는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전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없고요. 보험 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인 보장성 보험료를 2020년 5월에 일시로 납입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1년치를 내야 되는데 그냥 2020년에 한꺼번에 다 낸 거죠. 그럼 이거 나누어서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2020년에 세액공제 받고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2021년에 받느냐? 그렇지 않죠. 돈이 들어간 그 해에 한꺼번에 다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월별로 안분 나누어서 공제하지 않고 돈이 들어간 그 해에 한꺼번에 공제한다는 것이고요. 보장성 보험료를 만약에 미납을 했다. 그러면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 되죠. 예를 들면 제가 2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냈다면 돈을 안 낸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는 거고요. 돈을 내면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다 냈다. 그럼 한꺼번에 다 낸 그 해에 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거죠. 자영업자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예시 형태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요. 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보험 형태인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탁 형태인 연금저축 신탁, 그 다음에 운용사가 펀드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요거는 계약자가 직접 운용하는 거죠. 요 두 개는 세액공제 해주고요. 확정급여형은 제외한다 그랬죠. 예금자 보호에도 동일해요. 그래서 DC형과 IRP는 예금자 보호도 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DB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예요. 여기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었잖아요. 여기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 얘기죠. 공제는 해당 연도 납입금액의 12%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럼 이거는
저소득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원래 12%인데 조금 더 많이 공제해 드릴게요. 15%를 공제를 하게 되고요.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 납입 보험료의 400만 원까지인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하거나 아니면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 요거는 위에 첫 번째가 저소득층이었다면 세 번째는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공제율은 똑같지만 한도를 조금 낮출게요. 그래서 원래 400만 원, 700만 원이었던 한도를 300만 원으로 낮추고요. 그 대신에 퇴직연금 포함한 한도는 그대로 700만 원으로 유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것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그 400만 원이었던 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포함하면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로 한도를 이제 확대해서 적용하고요. 연금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분기나 월이 아니고 연 1,800만 원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표로 정리하면요. 일반적인 경우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는 12% 공제를 하죠. 한도는 얼마죠? 400만 원에 퇴직연금 합산하면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공제율은 12%가 정상이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 원, 700만 원 한도는 똑같지만 세율을 15%로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소득자, 그래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1억 2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세율은 12%로 똑같이 세액공제 해주지만 얘는 한도를 100만 원 낮췄죠. 300만 원에 700만 원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5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도를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한해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바뀐다. 요 표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죠. 우리 ISA가 있는데 이 ISA가 만기가 됐을 때 그 만기를 찾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ISA 만기 시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액 공제 제도인데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 만료가 됐을 때 60일 이내에 그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납입, 즉 전환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밑에 보시면 세액공제 한도는요, 현행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에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는 얼마죠?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합산하면 700만 원까지인데 여기에 IS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의 추가 납입액의 10% 한도는 300만 원까지를 추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400만 원까지인데 만약에 ISA 계좌가 있어서 추가 납입을 10% 300만 원 한도로 300만 원을 전환을 했다. 그러면 4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우리 퇴직연금 합산하면 1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액 공제율은 현행 세액 공제율과 동일하게 원칙은 12%고요. 저소득층,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추가 납입 방법은 IS 계좌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직접 납입을 하게 되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60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이번에는 이제 보험금 받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 차익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걸 우리가 이제 이자 또는 수익 또는 차익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만기에 내가 찾는 보험금 또는 중도의 해지로 인해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그러면 뭔가 남는 돈, 내가 낸 납입보험료보다 많이 남아있는 돈, 그걸 우리가 보험 차익이라고 하겠다. 이 보험 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이자소득 과세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이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다. 그래서 10년 1억 원 꼭 기억하시고, 이 경우에는 서민들의 보험이라고 보고 저축 장려의 목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비과세해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보험료를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경과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다 라면, 그러면 10년 전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1억 원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인데요. 이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한도 없이 좀 특이하게 비과세 주겠다라고 하는 예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예를 들면 저희가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비과세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돈 많으신 분들이 돈 와장창 넣고 10년 지나서 비과세를 받으면 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월 적립식, 매월 돈을 내는 적립식은 부자들도 귀찮거든요. 그걸 가지고 탈세나 이런 걸 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민들의 어떤 매월 돈을 내는 그런 적립식 계약은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전에 연금 이외로도 찾을 수 없고, 사망하면 계약 없어지고, 상속도 할 수 없고, 중도 해지도 할 수 없는 순수하게 노후 보장 목적의 종신형 연금이라면 그것도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이런 예외예요. 먼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는 균등해야 되고요. 네 번째,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꺼번에 와장창 선납을 하게 되면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납은 최대 6개월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약자 1인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요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 적립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만기까지 10년. 납입기간은 5년, 그 다음에 보험료는 균등해야 되는데 선납은 6개월 이내로, 그리고 납입보험료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위에 보면 순수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다, 이런 지문 틀린 거고요. 사망, 상해 보장을 위한 특약보험료 포함한다. 특약보험료는 제외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요. 밑에 보면 가입 일자와 상관없이 월 적립식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된다. 이것도 틀린 게 왜냐면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일자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 그것도 역시 틀린 것이다. 챙겨주시고요. 자, 종신형 연금보험은 순수하게 노후 자금으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55세부터 사망 시까지, 그러니까 종신이죠.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연금 이외 형태로 수익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딱 일시금으로 찾아버리면 그러면 역시 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외의 방법으로는 찾지 못해야 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나 연금 재원은 소멸하고요.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사망일 전에는 절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고요. 연금 외의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고요. 중도 해지도 안 되고요.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소멸돼 버리니까 순수하게 노후 자금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매년 연금 수령액이 연금 계좌 평가액 나누기 기대유명 연수 곱하기 3 해서 요 금액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데, 마지막 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역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단체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인데요. 자,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서 종업원들을 위해서 상해나 사망, 이런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왜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비용 처리,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회사에서 송금 처리를 한다는 뜻은 회사의 이익으로 보아서 내야 될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대신 보험을 들어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보험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개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종업원들의 어떤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법인은 법인대로 손금 산입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고 개인은 개인대로 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냥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 그 기준이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0만 원까지는 법인도 개인도 세금을 안 내지만 그걸 초과한다. 법인은 비용 처리해버리고요. 손금 산입이 되고 개인은 7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이 개념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체 보장성 보험료의 손금 산입인데요.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해서 회사가 연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금 인정, 비용 처리되고요. 종업원도 비과세, 세금 내지 않아요. 그런데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단체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손금은 인정해 주겠다. 법인은 비용 처리해라. 그런데 종업원은 급여로 보아서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단체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요건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 질병, 상해여야 되고요.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이어야 되고요. 단체 순수 보장성 또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그래서 단체 보험이어야 되고 피보험자 수익자는 종업원이어야 되고 종업원의 질병 상해 같은 것들을 사고로 하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고요. 자,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 납입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그러면 수익자가 일단 법인이죠. 그러니까 만기 환급금은 자산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손금 산입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낸 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주지만 만기에 돌아오는 환급금은 법인이 수익자니까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근로소득자과는 해당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원, 수익자 임원이다. 그럼 이건 임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하고요. 그러면 손금 비용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상여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정상여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법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종업원이다. 그러면 손금은 당연히 인정되고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죠. 단 여기서 예외가 뭐예요? 7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비교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연금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과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연금 상품인 것이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은 연금보험은 일시납이거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이나 인출 요건 그래서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 1,8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가능한 것이고요.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12% 4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까지고요. 만약에 저소득이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 4천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에 700은 똑같지만 15%까지 세액공제율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고소득자다. 종합소득 1억 이상 그다음에 총 급여액 1억 2천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12% 세액 공제율은 똑같지만 한도를 100만 원 깎아서 300, 700이었죠. 요런 기준, 요런 거 적용이 되는 거고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더니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차익 비과세죠. 그래서 10년 이상 지나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보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10원도 안 내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에 수령을 한다. 그러면 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5.5%고요. 70에서 80세 사이에 수령한다. 그러면 4%,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4%고요. 그 다음에 80세 이후에 수령을 한다. 그러면 3%,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3%, 그래서 3에서 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10년 지나면 비과세,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3에서 5%의 저율 과세로 과세한다. 자,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산입을 보면요. 확정 기여형,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DC형과 IRP 같은 경우는 전액 손금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 700만 원 한도로 12% 내서 세액 공제해 주는 거죠. 이건 물론 연금 계좌와 합산 700만 원이고요. 확정급여형, DB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을 인정해 주고요. 세액 공제는 별도로 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세금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